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셰익스피어 2 이왕건 김학준. 베로나의 두 신사 역시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랑, 우정, 그것을 짓밟는 계략, 음모가 줄거리의 전개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결말은 화해와 축복으로 끝난다는 이 시기의 희극의 정석을 밟고 있다. 두 청년 발렌타인과 프루티우스,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두 여인 실비아와 줄리아, 이들 사이에는 적절한 대비가 성립된다. 발렌타인이 친구에게 갖는 이상적 우정의 관계는 이 극을 단순한 사랑 이야기 이상으로 만들고 있으나 결말 부분에 가서 이루어지는 갑작스러운 화해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그러나 뒤에 나타나는 낭만 희극의 여러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극은 주목할 만하다. 사랑의 헛수고는 4명의 젊은이 왕과 신하 들과 학문원의 길을 닦고자 여자를 멀리하기로 맹세하지만 그곳을 찾아온 프랑스의 공주와 시녀 역시 4명을 보는 순간 그 맹세를 저버리고 구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큰 줄거리 주변에 과장된 희극 기질의 인물을 여러 명 배치함으로써 정통 희극의 재미를 보태준다. 그러나 지나친 수서적 문체 때문에 자기적 분위기가 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초기 작품에는 이 밖에도 두 편의 비극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티투스 안드로니쿠스는 당시 크게 유행한 복수비극에 속하는 작품이다. 옛 로마의 이야기를 소재로 복수비극의 원조인 세네카의 비극을 모방했다는 이 극은 잔인, 살인, 잔학, 광란, 복수 등을 주된 구성요소로 한다. 극의 잔인함에 대해 도덕적 빈축이 가해졌으나 그것이 당시 관객의 취향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 초기극 중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여기에서 비로소 숨은 저질과 잠재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된다. 로미오 16세와 줄리엣 14세의 순수한 사랑과 죽음의 이야기는 너무도 잘 알려져 있지만 한 가지 강조해줄 점은 비련이 주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랑에 못지않게 미움, 두 집안 사이의 이없는 해묵은 반목이 강조되며 주인공들의 죽음, 거의 우발적인 듯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담보로 해서 비로소 양가의 화해, 나아가 그 지역 전체의 병원을 되찾는다는 주제를 무시할 수 없다. 이 극에서는 젊음에 대립되는 죽음이 빛과 어둠의 대조처럼 선명한 윤곽으로 드러나 있다. 늙음, 정오, 대립, 어둠과 짝지어져야 할 죽음이 오히려 젊음을 언제나 단짝으로 삼는다는 것은 커다란 비극적 아이러니이다. 뒤의 4대 비극과 달리 이 작품의 두드러진 특색은 짙은 서정성이다. 그 서정성에 힘입어 사랑이 미움보다, 정열이 현실적 계산보다 더 순수하고 값어치가 있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작가의 통찰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기 희극 1596년에서 1602년에 쉬어진 6편의 희극은 여러모로 공통점을 지닌다. 첫째, 가상의 나라를 무대로 하고 있다. 한여름밤의 꿈은 아테네, 베니스의 상인은 벨몬트, 헛소동은 메시나, 뜻대로 하세요는 아드너의 숲, 시비아는 일리리아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작가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을 무대로 하고 있다. 등장인물 역시 상상과 가공의 베일을 덮어쓰고 있다. 사랑의 중병을 앓거나 변장한 인물, 흉측한 계략을 꾸미는 인물, 똑똑한 어릿광대, 아름다움과 진실성을 겸비한 연인, 이러한 등장인물들을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그래서 이 시기 희곡을 묶어 낭만 희극이라고 부른다. 윈저의 명랑한 아낙네들은 당시 영국을 무대로 한 현실적 작품이라는 점과 사극 헨리 4세에 나오는 유쾌한 기사 폴스탑을 주인공으로 설정했다는 특수성으로 예외에 속한다. 한여름밤의 꿈은 창작 시기 작품 내용으로 보아 초기극을 중기극으로 잇는 작품이다. 그러나 이 극에서 작가는 각기 다른 세 그룹, 아테네의 귀족, 초자연적인 요정, 촌뜨기 장인들의 인물을 아테네의 숲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통해 구성의 통일뿐 아니라 주제의 일관성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 극은 사랑의 어리석음, 방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정열, 그 정열과 사물의 질서 사이의 갈등을 다루었다. 더 일반화시켜 말하면 환각과 현실 또는 예술과 상상력 사이의 관계를 말해주는 은유 삶의 실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심미적 고찰이라 할 수 있다. 좀처럼 우아하고 서양 장기판처럼 질서정연하게 엮여있는 작품이다. 베니스의 상인은 사랑과 우정에 관한 낭만 희극적 요소가 짙은 작품이다. 세상의 남녀가 달밤의 정원에서 결혼의 즐거움을 피력하는 장면으로 끝맺게 되지만 작가의 뛰어난 솜씨로 창조된 유대 상인 샤일록
등장해서 희극 세계가 붕괴될 듯한 위기를 만난다. 악역을 맡은 이 특대형 인물은 무대에 나타날 때 부당하게 박해받는 인간의 대변자로서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다. 그러나 제목 베니스 상인은 샤일록을 지칭하지 않으며 인육 재판에서 그가 패배하여 퇴장하는 사막에서 그건 끝나지 않는다. 헛소동은 큐피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사랑을 관장하는 심부름꾼의 화살이 빗나가 사랑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이야기를 다루는데 속임수, 변장, 사람 잘못 알기 등 이 시기 희극의 공통된 수법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작품이다. 그런 뜻에서 이 극은 뜻대로 하세요, 시비야 등과 공통된 요소를 지니고 있다. 주된 줄거리의 효과는 잘 살리지 못한 대신 곁줄거리를 이루는 두 남녀 베네딕과 비어트리스 사이에 불꽃 튀기는 기자문답과 사랑의 결실이 헛소동의 더 큰 매력이 되고 있다. 거기에 비하면 뜻대로 하세요는 젊은 여주인공 로잘린드는 훨씬 더 매력있는 인물이다. 일찍이 아우의 계략으로 영토를 빼앗기고 쫓겨난 공작의 딸인 그녀가 궁정을 떠나 아드나의 숲을 찾아가는 데서 시작되는 이 극은 각기 다른 내상의 사랑과 결합, 얽히고 설키는 과정, 놀이로서 연극행위, 변장과 사람 잘못 알기 등 즐거움의 요소를 두루 담고 있다. 이야기 줄거리로 볼 때 느슨한 구성을 취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통일에는 성공한 작품이다. 여기에서 궁중, 업무, 술수과 전원, 평화, 이상, 운명과 자연 사이의 대립을 읽을 수 있고 사랑 구하기 놀이를 통해 기존 낭만극에 대한 풍자도 찾아낼 수 있다. 재치있는 어릿광대 터치스턴과 특히 우울한 회의주의자 제이큐스의 등장은 이치롭다. 시비아는 여러가지 점에서 낭만 희극의 집대성이라는 평을 받는다. 오시노 공작은 올리비아는 남장한 바이올라는 그녀가 섬기는 오시노 공장을 사랑하는 술래잡기식 순환 구조가 낭만 희극적 골격을 형성하고 거기에다 바이올라의 쌍둥이 오빠를 설정하는 등 이 작품 역시 변장, 사람 잘못 알기, 속임수와 같은 수법을 두루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낱 외면적인 이야기 전개의 재미로만 머무는데 그치지 않고 극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의 자기 기만, 내면화된 속임수과 그것을 치유해주는 사랑의 진실성을 통해 깊이와 설득력이 있는 끝마무리를 이루고 있다. 이 극을 한층 더 살찌워주는 것으로서 올리비아의 집안 여러 인물이 벌이는 곁줄거리를 빼놓을 수 없다. 희극 세계를 다양하게 수놓으면서 동시에 극 전체의 주제적 통일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매우 균형 잡힌 희극이다. 여기에서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인 집사 말볼리오는 그 희극성과 비희극성의 혼합으로 해서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다. 영국 사극. 영국사에서 소재를 얻어온 역사극을 별도 묶는 관습은 이미 그의 작품 전집 초반 때 시작된 것이다. 홀린즈 헤더의 연대기에 주로 어거한 영국 사극은 그중 8편을 그편 2편의 4부 연작으로 나눌 수 있다. 장미 전쟁을 소재로 한 4편의 기존 초기극뿐만 아니라 그 직전의 역사 이야기를 극화한 리처드 2세, 헨리 4세, 1, 2부, 헨리 5세 역시 한데 묶어 4부 연작으로 간주된다. 이 작품들은 필력이 왕성한 1595년 이후의 시기에 씌어진 것들이어서 그의 상위 작품군에 속한다. 이 밖에 존 왕 헨리 8세가 있으나 높은 평가는 받지 못한다. 영국 사극에 일관된 그의 입장은 전통적 보수적 역사관이다. 홀린즈 헤드 원작의 영향도 크지만 그 점에서 당시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자 작가의 기본 입장이었다. 그는 왕권은 신이 베풀어준 것이며 국가의 통합과 질서의 존중은 절대적이고 반역과 불안은 악이요 혈연의 유대는 강해야 하고 전쟁의 비참성과 잔악성은 마땅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하나님의 가호를 얻어 순종하는 자는 보호받을 것이로되 악은 반드시 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영국의 튜드 왕조 엘리자베스 시대의 정치적 안정을 최상으로 여겨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 사극이 무미건조한 교훈극이나 계몽극이 아니라는 점은 말할 나위가 없다. 리처드 2세는 귀족의 불화와 반목을 다스리는데 실패한 우유부단한 주인공 왕의 비참한 몰락과 그를 대신에 들어선 유능한 볼링블록, 뒤에 헨리 4세의 이야기를 무대화한 것이지만 초기작 리처드 3세와 비교해 볼 때 극적 처리의 유연함이나 인물의 내면화에 많은 진전을 엿볼 수 있다.
볼링블록은 선왕에 비하여 유능한 군주이지만 왕이 찬탈자임을 부인할 도리가 없다. 낙인이 찍힌 채 통치자가 된 그에게 다시금 모반하는 기적 세력이 대도한다. 그래서 헨리 4세 1, 2부 역시 영모와 내란을 다룬 것이지만 그중 특히 제1부가 뛰어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왕과 귀족들의 다툼보다 왕자 헬 뒤에 헨리 5세의 시중의 무례한 폴스타프와 벌이는 난장판이 훨씬 돋보이기 때문이다. 비계덩어리 주전뱅이 흑풍선인 늙은 기사 폴스타프는 이 작가가 창조해낸 인물 중 어떤가는 인물이다. 능청맞게 한량없는 재치와 해악도 일품이려니와 그 활력은 마치 삶의 에너지의 고도에 합상체 같고 못수는 순치되지 않은 인간성의 발로처럼 느껴진다. 그가 고대 중세를 꾸준히 이어온 희극적 인간형의 집대성이라는 점도 지적할 만하지만 이 그거에서 폴스타프의 성격만을 강조한 것은 잘못이다. 주제면에서 볼 때 그와 왕자를 둘러싼 이야기와 왕권의 모반, 혁명과 비겁, 명예와 현실주의 등 극 전체 주제에 뛰어난 패러디로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왕자 헬에게서 아버지 왕이 가졌던 왕위를 찬탈했다는 저식이 없다. 따라서 그를 주인공으로 한 헨리 5세에서 작가는 맘 놓고 이 젊고 용맹한 군주를 명군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왕위를 계승하는 즉시 젊을 때 방탕했던 상대했던 폴스타프와 그 일당을 물리치는 현실적인 결단을 보여주며 외세 프랑스를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하는 영웅적 면모를 보여준다. 튜더 사관의 충실한 신봉자인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 그리운 부정적 통치자와 달리 그는 이상적 군주였다. 이 점에서 헨리 5세만큼 애국적인 극도 드물다.